안녕하세요, 과학쌤입니다. 오늘은 7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딥러닝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딥러닝은 어느 날 짠! 하고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1957년에 퍼셉트론이라는 걸 어떤 천재 과학자가 제안했습니다. 인공신경세포망을 연결해서 사측 연산 같은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뭔가 되는가 싶었는데 몇 년 후에 이상해. 퍼셉트론만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야. 이걸 조금 더 제대로 하게 하려면 다층 퍼셉트론, 즉 멀티레이어가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인공신경 세포망을 학습시킬 만한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묻힐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나서 신경세포가 계산한 답을 고쳐주면 되잖아. 고쳐주면 거꾸로 수정해가면 되겠네? 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란 말이죠. 우리 뇌의 신경망이 10에서 15층 정도의 깊이가 있다면 이 퍼셉트론을 수정했을 때 3층 이상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 3층까지밖에 못 만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이 문제는 2012년에 와서 해결됩니다. 그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도 공부시키면 되잖아. 뭘로? 딥러닝으로. 그래서 딥러닝이 다시 이 아이들을 살려냅니다. 이러한 딥러닝의 학습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슈퍼바이저 학습, 비슈퍼바이저 학습, 그리고 보상 학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저 학습은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얘가 풀어서 맞추면 맞았어. 틀리면 아니 그거 이거야 라고 틀릴 때마다 답을 바로바로 고쳐주는 거예요. 이거 강아지? 맞아. 강아지? 아니야 이건 거 틀렸어. 고양이야. 하나하나 가르쳐 주다 보니까 잘 돼요. 근데 모든 것을 답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라는 불가능했죠. 두 번째는 비슈퍼바이저 학습입니다. 그냥 수천만 장의 데이터를 줘요. 사진을 봐요. 그리고 스스로 터득하는 거예요. 비슷한 구조들을 모아서 학습합니다. 마치 도서관을 딱 풀어놓고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두 읽으며 학문을 마스터하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된다면 최고인데요.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슈퍼바이저와 비슈퍼바이저의 중간 상태인 보상학습을 얘기합니다. 답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거 고양이 아니야는 알려주지만 고양이 아니라 개야 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죠. 틀린 것만 이야기해주면 스스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칠 거예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상적인 거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곳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강아지만 가르치려고 해도 수천만 장의 강아지 사진이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가르치죠? 직원이 하루에 10,000장씩 달아요. 강아지 10,000만 장을 찍으려면 1000일이 필요하고요. 하루를 끝내려면 1000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10,000명 이름표 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공지능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냐면요.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바이두 등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고 해시태그를 달잖아요. 해시태그 강아지와 함께, 해시태그 비오는 날, 해시태그 저녁은 삼겹살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인공지능의 선생님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거저 인터넷상의 활동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가 올린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학습한 오늘날의 딥러닝은 드디어 인간의 뇌인 10층, 15층을 벗어나 100층까지 이루었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1층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전체를 볼 줄 몰라요.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픽셀만 계속 봐요.
주변도 모르고요. 넓게 볼 능력도 안 됩니다. 예를 좀 과장되게 들자면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나는 밀을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밀만 재배해요. 그럼 누군가가 그 밀을 사요. 사서 밀가루를 만들고 어쩌저쩌 과정을 케이크를 만들겠죠. 하지만 나는 케이크를 만들 수 없어요. 나는 밀을 재배하는 사람이거든요. 똑같아요. 아래층 신경세포 입장에서 보면 천만 장의 사진에 내가 담당한 하나의 픽셀만 계속 보는 거예요. 전체는 보지 못한 채 하나의 픽셀만 천만 장의 사진을 봤다면 천만 번 본 거죠. 그게 보다 보니까 색깔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막 지나가겠죠? 그럼 딥러닝은 그동안 본 것을 압축해서 요거를 평균값을 찾아서 2층으로 올려요. 그럼 2층은 1층에서 들어온 정보를 모아서 또 평균을 해서 3층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시야가 요만한 것을 보다가 요만큼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층에서는 전체를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이 시야라는 것에 시간 정보가 저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붕어 키워본 적 있으세요? 금붕어의 꼬리 지느러미를 잘 펴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혈액이 막 흐르는 게 보이나요? 아니요, 안 보여요. 근데 현미경을 이용해서 꼬리 지느러미를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혈액이 진짜 빠르게 움직이는 게 다 보입니다. 가까이 그것만 확대해서 보면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다시 말하자면 시야가 좁으면 굉장히 좁게 보는 거죠. 좁으면 시간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변해요. 반대로 시야가 넓어지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그래서 딥러닝 과정에서 시간이라는 정보가 의도치 않게 저장되게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을 잘 아시나요? 선생님이란 사람, 이선주 선생님이란 사람을 어떤 시간대에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내느냐에 따라 표현할 방법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쭉 설명하지 않고 이선주는 과학 선생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별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선생님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선생님에 대해서 100문장으로 표현한다는 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딥러닝은 이렇게 층별로 시간이라는 정보가 저장되다 보니 과거에 말로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정보까지 저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식의 해상도가 언어 해상도보다 훨씬 높아서 따라잡기가 어려운데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큰 문제가 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해결되었으니 딥러닝이 빠른 속도로 진화할 일만 남았습니다. 딥러닝의 진화된 모습 다음 시간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